미국이 화이자의 먹는 코로나 치료제 사용을 처음으로 승인했습니다. 이 약을 복용하면 입원 또는 사망 비율이 88%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도 7만 명분을 계약했으며 내년 초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란 선동죄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일 가석방됩니다. 야당은 문재인 정권이 헌법을 소화할 의지가 없음이 드러났다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주를 자녀로 입양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처음 나왔습니다. 1, 2심 판결과 달라진 대법원 결정의 배경을 취재했습니다. 대선을 앞둔 여야가 경쟁적으로 민생 정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당정은 자영업자의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 내년부터 카드 수수료를 최대 0.3%포인트 낮추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아파트 공시가격을 지난해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맞불을 놨습니다. 김문기 전 성남도계공 개발 1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6시간 전 화천대유의 전 대표 이성문 씨가 찾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처장의 거절로 만나지는 못했지만 방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각종 의혹으로 지지율이 동반 하락하면서 이 마음이 급해진 이재명, 윤석열 두 후보가 정책 경쟁을 시작했습니다. 국민의 호주머니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는데요. 먼저 더불어민주당은 카드 수수료 인하 카드를 들고 나왔습니다. 10,000원 결제하면 카드사가 수수료로 80원을 떼갔는데 50원으로 낮추겠다는 겁니다. 소상공인의 부담이 줄어드는 거겠죠. 첫 소식 최성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신용카드 수수료를 내리는 수수료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경우 현행 0.8%에서 최대 0.5%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영세한 규모의 자영업자에 대해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보다 더 많이 경감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였고, 내년 1월부터 전체 295만 개 가맹점 중 연매출 3억 원 이하 영세 가맹점 220만 곳을 비롯한 총 280만 가맹점 약 96%가 수수료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연 카드 매출이 2억 원인 가맹점주의 경우 연간 수수료는 145만 원에서 87만 5천 원으로 약 40% 줄어듭니다. 방역 강화 조치에 따른 피해로 불만이 쌓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표심을 겨냥한 정책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이재명 후보도 SNS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절규에 반드시 응답하겠다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을 드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정책 실패로 떠난 민심을 잡기 위한 행보도 가속화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위한 워킹그룹을 본격 가동하고 1세대 1주택자의 세금 부담도 덜겠다고 했습니다. 일례로 재산세의 경우에는 2022년 보유세 산정 시에 2021년 공시가격을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선 지원, 후 정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소속 의원 169명 전원 명의로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국민의힘은 부동산 세금을 줄여 국민 부담을 낮추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여당이 내년도 보유세 산정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겠다며 세금 1년 동결 카드를 꺼내자 윤 후보는 공시가격을 작년 2020년 수준으로 낮추겠다고 했습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부동산 세금 정책을 손보겠다고 했습니다. 지난 5년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으로 우리 국민이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26번의 정책이 모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여 국민의 부담을 확 줄여드리겠습니다. 핵심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는 내용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요청을 받은 민주당과 정부가 내년 재산세, 건강보험료 산정 때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겠다며 세금 1년 동결을 선언하자 맞불 성격으로 내놓은 대책입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020년 대비 19.08% 올랐는데 이 인상분을 다시 낮추겠다는 겁니다. 이재명 후보는 이제는 선거가 임박하니까 부랴부랴 공시가격 동결을 외칩니다. 한 입으로 공시가격을 100%까지 올리라고 가장 앞장서서 주장하다가 이제는 갑자기 동결을 외칩니다. 윤 후보는 또 이중과세 논란이 끊이지 않는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와 통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실현이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원칙이고 또 그렇기 때문에 재산세에 대해서도 국민들에게 너무 과부담이 되지 않도록 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적용을 2년간 유예해 주택 매물을 늘리고 취득세 역시 세율을 조정해 1주택자의 부담을 완화시키겠다고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조영훈입니다. 오늘 국민의힘 회의장 모습입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가운데에 앉아서 한바탕 내용을 겪고 난 후 첫 선대위 회의를 주재했는데요. 그립을 강하게 쥐겠다는 공언처럼 이른바 윤핵관을 향해 딴 생각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이 총괄상황본부를 중심으로 하는 선대위 운영 방침을 밝혔습니다. 종합상황실이 중심이 돼가지고서 전체 의견을 갖다가 제대로 수렴을 해서 후보와 직접적으로 좀 협의를 해서 모든 것이 결정될 수 있도록. 김 위원장의 별동대인 총괄상황본부가 후보와 직접 소통해 일원화된 메시지를 내겠다는 겁니다. 그동안의 일정과 메시지에 아쉬움을 나타내며 후보 비서실을 우회적으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후보의 활동을 볼 것 같으면 전혀 국민들이 거기에 감흥을 느끼는 그러한 메시지나 일정 같은 것이 잘 보이지 않는 그러한 결과를 갖다 초래한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요구한 선대위 총괄본부장 일괄 사퇴에는 재차 선을 그었습니다. 새 인물 구하는 게 쉽지 않은 만큼 본인이 그립을 세게 잡고 현재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그동안 선대위 회의 때 김 위원장 양옆을 지키던 이준석 대표,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이 회의에 불참하면서 김 위원장에게 이목이 더 집중됐습니다.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은 윤 후보를 대신해 코로나19 의료 현장을 방문한다며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이 대표와 갈등을 빚다 사퇴한 조수진 공보단장 후임에는 김은혜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맡았던 홍보미디어 총괄본부장직은 당분간 비워두고 홍보본부장에 김수민 전 의원을 임명해 실무를 챙기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겉으로는 수습 분위기지만 뒤로는 여전합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선대위에서 물러난 뒤 연일 윤핵관을 공격하고 있는데요. 이제는 실명도 숨기지 않고 밝히면서 당사자들의 반박까지 겹쳐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김종인 위원장도 의견이 갈립니다. 송찬욱 기자입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선 후보 측 핵심 관계자 이른바 윤핵관으로 장제원 의원을 공개적으로 지목했습니다. 선대위에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장제원 의원께서 저도 모르는 얘기를 막 줄줄이 내놓기 시작해요. 선대위 내에 아무도 모르는 내용들을 그렇게 했다는 거는 무슨 정치 장교입니까? 그러자 장 의원은 인신공격성 발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이 감정적인 인신공격에 대해서 대응을 하면 진흙탕 싸움밖에 안 돼요. 윤핵관의 실체가 뭐죠? 윤핵관의 실체가 뭐예요? 뭐 익명의 뒤에서 비판한다? 제가 익명의 뒤에서 비판한 적이 없어요. 두 사람의 갈등에 윤석열 후보는 장 의원을, 김종인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이 대표를 사실상 옹호하며 자중질환에 빠진 모습입니다. 아예 출근도 하지 않고 자기 주변에 같이 그야말로 중앙선대위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런 입장인데 무슨 윤핵관이 되겠습니까? 윤석열 후보 당선에 도움이 되는지 아니냐 그거를 좀 깊게 생각을 할 것 같으면은 대통령 선거가 끝날 때까지는 아무런 불협화음을 안 일으키는 것이 가장 현명한 거라고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이 대표는 장 의원 외에도 자신을 선대위에서 몰아내려고 하고 지방선거 경쟁자를 선대위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윤핵관으로 정진석, 윤한홍 의원을 추가로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정 의원은 윤 핵관에 실체가 있는지 모르겠다라며 이 대표는 자중해야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윤 의원도 가짜 뉴스를 만들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송천동입니다. 이란 국민의힘 보란 듯 이재명 민주당 후보는 이낙연 전 대표와 손을 맞잡았습니다. 호남과 지지층 결집에 도움이 될 걸로 기대하는 분위기인데요. 이재명 후보를 향한 이 비방이 많다며 패소했던 이 권리당원 게시판도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와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회동을 갖고 원팀 행보를 시작했습니다. 선대위 출범 이후 51일 만으로 이 전 대표는 국가비전과 통합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선대위 합류를 선언했습니다. 제가 부족한 점이 많은데 우리 대표님께서 많이 채워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고맙습니다.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이재명 후보와 제가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때로는 후보나 당과 결이 조금 다른 얘기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비전과 통합위원회는 코로나 전국에서의 양극화 완화 같은 굵직한 이슈들을 담당합니다. 이 후보는 연신 낮은 자세로 이 전 대표를 치켜 세웠습니다. 너무 세상이 많아서 대표님이 많이 좀 업어주십시오. 좀 이따 넉넉히 얘기하세요. 네. 민주당은 이 전 대표의 합류로 호남과 중도층 지지율 상승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잠시 폐쇄했던 권리당원 게시판도 다시 열기로 했습니다. 당내 민주주의의 확장과 굳건한 단합을 위해 일시적으로 폐쇄했던 당원 게시판도 조속히 재개할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민주당은 탈당자들에 대해 페널티 없는 복당을 허용하고 열린민주당과 합당 논의를 본격화하는 등 여권 총결집에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내일 가석방으로 풀려납니다. 내란 선동 혐의로 징역 9년형을 확정받고 복역해왔는데요. 만기 출소 1년 5개월을 앞둔 이번 성탄절 사면에 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지난 2015년 1월 내란 선동죄로 징역 9년형이 확정됐습니다. 그러한 전쟁 발발 시에 남쪽 혁명을 책임지는 자주 세력으로서 한반도 전쟁에 가담하여 미 제국주의와 싸워 이기자는 취지로 발언하였고, 지난 20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이석기 전 의원을 성탄절 가석방 대상으로 의결했습니다. 대전교도소에서 복역해온 이석기 전 의원은 만기 출소 1년 5개월을 앞두고 내일 오전 10시 대전교도소에서 풀려납니다. 여권 관계자는 이 전 의원 가족에게도 가석방 소식이 전해진 걸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2013년 지하혁명조직 아로의 총책으로 남한 공산주의 혁명을 도모했다는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조직원들과 통신, 유류시설 등 국가 기관시설 파괴를 모의한 혐의도 받았습니다. 1심 재판부는 내란 음모와 내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하지만 2심에선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만 유죄로 인정했고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9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이 전 의원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통합진보당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강제 해산되기도 했습니다. 가석방은 형의 3분의 1 이상을 살면 해줄 수 있지만 뉘우침이 뚜렷해야 한다는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재판을 통해 대한민국에 위협이 되는 존재임이 드러난 이 전 의원이 거리를 활보하게 둔다는 것이라며 헌법 가치를 수호할 의지가 추후도 없음이 드러났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코로나에 걸려도 병원 가기 힘든 요즘 같은 때 관심이 가는 소식입니다. 집에서도 먹을 수 있는 코로나 치료제가 미국에서 긴급 사용 승인됐습니다. 국내에는 내년 초에 도입될 예정인데 백신 초기 때처럼 국가 간 쟁탈전이 우려됩니다. 염정원 기자입니다. 미국 식품의약국이 화이자가 개발한 코로나19 치료제 팍스로비드를 가정용으로 사용 승인했습니다. 화이자는 증상이 발현하고 사흘 내 팍스로비드를 복용하면 입원과 사망 확률을 88%까지 줄인다고 발표했습니다.
10 million Pfizer doses, 3 million Merck, and we'll be prepared to distribute them as another of our treatment options around the country as soon as supply is ready. 경미한 증상을 보이는 성인 환자, 몸무게 40kg 이상인 12세 이상의 청소년 환자, 중증 위험성 있는 환자가 복용 대상입니다. 닷새 동안 30알 복용이 한 코스인 팍스로비드의 가격은 63만 원 정도입니다. 미국에선 의사 처방을 받으면 무료로 제공받습니다. 우리 정부도 내년 초 먹는 치료제 40만 4천 명분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팍스로비드는 7만 명분, 효과가 30%로 알려진 MSD의 몰누피라비르가 20만 명분입니다. 식약처 긴급 사용 승인 일정에 맞춰서 도입 물량과 시기를 국민들에게 말씀드린다고 식약처의 긴급 사용 승인이 금년 말까지 검토될 걸로 보여집니다. 화이자는 당장 올해 18만 코스를 납품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지만 초기 물량이 제한적이라 백신 첫 도입 당시와 같은 국제적 쟁탈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병상 상황은 여전히 암담합니다. 정부가 코로나 중환자 병상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 이번 20일이 지난 환자 210명에게 병상을 비우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안 비우면 치료비에 과태료까지 내야 한다는데 옮겨갈 병상이 없습니다. 황수연 기자입니다. 53개 코로나 중환자 병상을 운영하는 서울의 A상급 종합병원. 이번 20일이 지난 10여 명의 코로나 중환자가 이틀 내에 비코로나 병상으로 옮기라는 전원 명령서를 받았습니다. 병상을 비우지 않으면 이제부터의 치료비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낸다는 내용입니다. 명령서를 받은 이들 중 절반은 치료가 더 필요해 연장 승인을 받았지만 절반은 당장 병상을 비워야 합니다. 호흡기 달고 있거나 이런 환자들은 사실 다른 병원에 갈 데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중증 병상이 있는 다른 병원으로 가야 되는데 갈 수 있는 곳은 지금 지정해놓거나 그러진 않았거든요. 다행히 병상 여력이 있어 전원 명령서를 받은 코로나 중환자를 원내 일반 환자 병상으로 옮긴 병원도 상황이 답답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많죠. 일반 환자, 중환자는 못 받는 거죠. 병상을 거기가 채우니까. 일반 중환자씩 입원하기가 더 어려워지는 거죠. 어제 210명의 코로나 중환자에게 첫 전원 명령서를 보낸 정부는 치료 중단이나 강제 퇴원은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증상 발현 후 20일이 지나면 감염 우려가 떨어져 격리 없는 일반 병동으로 전환하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210명 중 89명은 병실을 옮기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63명은 옮기기 힘들다고 소명하고 있어 정부가 적정성 평가를 합니다. 채널A 뉴스 황수연입니다. 기존 코로나 중환자들만 밀려나는 것이 아닙니다. 코로나 중환자 병상을 늘리며 연쇄적으로 일반 환자들의 병상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암 환자, 교통사고 환자, 그리고 저소득층 환자들까지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하냐며 걱정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직접 취재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일반 환자들은 나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른 데로 가야 돼. 며칠 전에 들었어요. 어디로 갈지는 정하셨어요? 아직 이제 사이가 와봐야 이제. 병원이 이제 여기가 그 나라에서 하니까는 좋지요. 교통사고 나가지고 다쳤어요. 여기 찢어져가지고. 그럼 좀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퇴원해가지고. 이 병원에는 취약계층이나 혼자 사는 어르신이 많이 옵니다. 다른 병원에 안 갔어요. 여기만 다녔어요. 왜 여기로 오셨어요? 혼자 사는 조금씩 주워서 이러고 살고. 우리 같은 환자가 갈 병원에 있어야 되는데 갈 병원이 없잖아요. 그러니 걱정되죠. 코로나 중환자 병상을 100개 늘리기로 한 서울대병원. 일반 환자들은 걱정입니다. 우리가 췌장암 심한 정도거든요. 그래서 방사선 치료도 지금 매일 받고 있고 항암 치료도 뭐 그렇게 하고 해서 그게 차질이 생기면 우리는 안 되는 그런 병이라서 그런 상황이 올까봐 좀 겁나요. 신호등을 반도 못 가서 수도 있거든요. 수술 안 할 줄도 아직 날짜가 안 났어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내가 알 수 있을지. 국공립병원이 코로나 치료만 하게 되면
민간 병원에도 큰 영향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외상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외상 환자를 못 받게 된다는 건데 전체적으로 그럼 다 마비가 올 거거든요. 중증 외상 환자 예를 들어 사다리에서 떨어지고 그런 분들 오시면 저희가 처치하고 외상센터로 보내는데 서울 아산병원도 일반 중환자실 2개를 더 닫아야 합니다. 진료를 못 받게 된 환자를 설득해야 하는 의료진들은 큰 부담을 느낍니다. 정부에서는 몇 프로를 늘려라라고 했지만 사실 그건 진료 제한을 하지 않고서는 안 되기 때문에 진료 제한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이나 그 담당 교수가 환자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그런 식으로 하면 지금 현장에 있는 의료인들이 너무 힘든 겁니다. 의료 현장은 지금보다 더 심각한 도미노 병상 대란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희생하고 의료진들이 희생했던 시간을 벌어서 정부가 체계적으로 의료 체계를 빨리빨리 잘 만들고 그걸 했었어야 됩니다. 2년 동안 중산모사로 쇼만 했었던 거죠. K방역이라는 이름의 모래성, 사실 모래성에 취해서. 여인선이 간다 였습니다. 이번에는 신생아 병상 문제와 관련해서 시청자가 보내주신 제보입니다. 구급차에서 출산을 하거나 엄마가 확진자여서 갓 태어난 아기가 베이비박스에 맡겨질 뻔한 사연까지 전해드렸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코로나 양성 판정을 받은 아기들은 더 갈 곳이 없습니다. 김승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기 안산의 산후조리원. 지난 9일 이 조리원에서 산모와 남편, 신생아 등 일가족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모든 산모와 신생아들이 퇴실하고 일시 폐쇄했지만 자가격리 중이던 신생아 3명과 산모 1명이 추가로 확진됐습니다. 애기들이 굉장히 다닥다닥 붙어 있었어요. 옆에 칸막이가 따로따로 쳐져 있는 것도 아니고. 문제는 확진 신생아들이 갈 곳이 없다는 것. 신생아 3명 모두 병상을 배정받지 못해 길게는 일주일 이상 자택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병상 담당자가 연락을 할 테니 집에서 기다려라 이렇게만 얘기. 신생아 3명 중 1명은 생활치료센터가 배정되기도 했지만 상주하는 소아과 전문의가 없단 말에 입소를 포기했습니다. 센터에서는 거기서 신생아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신생아가 더 위험한 상황이다. 생후 한 달도 안 된 아기들이다 보니 콧물 증상이라도 나타나면 엄마들은 불안에 떨어야 합니다. 저희는 초보 엄마 아빠니까 어디 물어볼 데가 없었어요. 아기가 어떻게 아픈데 이게 증상이 코로나 증상이 맞는지 이런 걸 물어볼 수 있는 곳이. 병상이 없으니까 불안하죠. 진짜 더 심하게 아이가 아프면. 방역당국은 신생아에 대한 별도 치료 지침이나 병상 규정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임신부와 신생아에 대한 코로나19 의료체계 허점이 계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 세심한 관리 체계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승희입니다. 부모가 이혼해서 또 여러 가지 사정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이를 키우는 조손 가정이 적지 않죠. 그동안은 조부모가 손주를 입양할 수 없었는데 오늘 대법원이 그동안의 판결을 뒤집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이의 행복이 가장 중요하다는 취지입니다. 이윤우 기자가 설명합니다. A씨 부부가 외손자를 맡아 키운 건 지난 2015년부터입니다. 이혼한 딸이 7개월 난 아이를 두고 떠난 겁니다. 지난 2018년 A씨 부부는 손자가 우리를 친부모로 여긴다며 법원에 자식으로 입양하는 걸 허락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하지만 1, 2심 재판부는 이를 허락하면 친엄마가 누나가 되는 등 가족 질서에 혼란이 온다며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판결이 잘못됐다며 사건을 울산 가정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가족 질서보다 아이의 행복과 이익을 최우선으로 판단했어야 하는데 하급심에서 충분히 심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친족 관계에 혼란이 초래될 수 있더라도 입양이 사건 본인에게 더 이익이 된다면 입양을 허가해야 합니다. 손주를 자녀로 입양할 수 있는 기준을 처음 제시한 판결입니다. 이 아이들이 어떻게 생활할지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면밀하게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대법관 3명은 자녀의 행복이 우선이지만 입양 사실을 비밀로 하면 정체성 혼란이 우려된다며 소수 의견으로 반대 입장을 냈습니다. 채널A 뉴스 이은우입니다.
함께 가게 일을 마치고 각자 차를 타고 퇴근하던 모녀가 만취운전 차량에 차례로 사고를 당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앞차에 탔던 20대 딸은 숨졌고 뒤에 부딪힌 엄마도 다쳤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터널을 달리는 차량들. 갑자기 맞은편에서 나타난 차량과 부딪힙니다. 정면으로 부딪힌 차량은 터널 벽까지 튕겨나가고 역주행한 차는 몇 바퀴를 돌다 뒤에 있는 검은색 차량도 들이박습니다. 역주행 차량이 마주오던 승용차 2대를 들이받는 사고로 20대 여성 운전자가 숨지고 40대 여성 운전자가 다쳤습니다. 역주행을 한 30대 남성 운전자도 크게 다쳐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사고 차량입니다.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서졌습니다. 경찰이 역주행을 한 운전자 혈액을 국가수에 분석 의뢰한 결과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준으로 드러났습니다. 사고 지점까지 1.5km 이상 역주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해서 아마 역주행하는 차선을 잘못 알고 들어가서 당시 정신적인 판단이 좀 모자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피해자들은 모녀 직원으로 가게 영업을 마치고 각자 차량으로 귀가하던 길이었습니다. 최근 고향에 내려와 엄마 일손을 돕겠다며 나선 착한 딸이었습니다. 딸이 숨지는 걸 지켜본 엄마는 억장이 무너집니다. 완전 살인꾼은 살인자랑 마찬가지. 정말 억울하게 당한 사고라 저희가 그냥 오히려 그냥 부모로서 그냥 미안한 따름입니다. 사고가 난 구간은 운전자들이 차선을 착각해 역주행을 하는 경우가 속출하면서 주민들 민원이 많았던 곳입니다. 주행 유도선을 설치하는 등 조치들이 있었지만 별 소용이 없었습니다. 한 달에 그시로 최소 10번 가다가 멈추고 아차 하고 또 부진해가지고. 경찰은 가해 운전자가 회복하는 대로 구속영장 신청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홍진호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선 후보가 그제 극단적 선택을 한 이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과 이 과거에 함께 찍은 사진들을 연일 공개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장 때는 김 처장을 몰랐다고 한 이재명 후보가 새빨간 거짓말을 한다는 건데요. 민주당 측은 아는지 모르는지를 따질 문제는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정한희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이 대장동 이슈를 다시 띄우고 있습니다. 수사를 받다 극단적 선택을 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한 발언이 공격의 빌미가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에 이어 오늘은 이 후보와 김 처장이 함께 찍은 2015년 1월 호주 뉴질랜드 출장 때 사진 2장을 추가로 공개했습니다. 한 장의 사진에서는 이 후보 뒤로 김 처장과 유동규 성남도공 기획본부장이 보입니다. 트램전차 벤치마킹 출장자 11명의 단체 사진에도 두 사람이 함께 나옵니다. 트램과 아무런 연관도 없는 전략사업실의 유동규 본부장과 개발 1팀의 김문기 팀장이 해외 출장에 동행합니다. 그런 사람을 이제 와서 모른 척하면 정녕 모르는 사람이 된단 말입니까? 국민의힘은 김 처장 사망에 의혹까지 제기하며 특검을 요구했습니다. 지금 일단 유서도 없고 사망 원인도 없습니다. 우리의 상상력을 뛰어넘는 아수라판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진실을 밝혀줄 실무자들이 한 분 한 분 돌아가시고 계세요. 이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는 당당하게 나와서 특검하자고 큰소리 치면서 거짓말하면서 외칠 겁니까? 민주당 선대위 관계자는 같이 일정을 잡았다고 무조건 친밀하다고 볼 수 없다면서 동일한 수사팀의 수사로 실무자가 사망한 것에 초점을 맞춰야지 아는 사이다 아니다를 따지는 건 부적절하다고 말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경찰은 오늘 1차 부검 결과 김문기 처장의 타살 혐의점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한 배경은 계속 조사 중인데요. 그런데 김 처장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6시간 전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가 김 처장 사무실로 찾아왔던 사실이 새로 드러났습니다. 김 처장은 만남을 거부했다는데요. 왜 왔는지, 왜 거부했는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홍지은 기자입니다. 김문기 개발 1처장이 숨진 채 발견되기 6시간 전인 오후 2시쯤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가 김 처장에게 만남을 요청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전 대표가 공사 1층 개발 1처 사무실로 문을 열고 들어갔고 김 처장이 손짓으로 나가라며 만남을 거부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둘이 만나지 못하고 김 처장이 이제 만남을 거부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냥 금방 가신 걸로 알고 있어요. 이 전 대표는 전날인 20일에도 김 처장에게 면담을 요청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전 대표는 최근 대정동 사업 준공 승인을 위해 관계자들을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9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뒤 대표직에서 물러났지만 여전히 관련 업무를 하고 있는 겁니다. 숨진 김 처장은 지난 2018년부터 3년간 성남의뜰의 사회이사를 맡아왔고 두 사람은 모두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과 경찰 조사도 받아왔습니다. 업무를 맡고 있었고 사회이사로 있었고 그 업무를 수년간 하면서 그 둘과의 관계는 미루어 짐작하건대 가까울 수밖에 없는 사이단 말이에요. 채널A는 이 전 대표가 김 처장을 만나려 한 이유를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김 처장의 사망 원인이 질식사로 추정된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 소견을 토대로 타살 여비점은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지은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이른바 대장동 4인방의 정민용 변호사까지 재산을 환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전에 재산 가압류도 신청하기로 했는데요. 이들이 공사에 큰 손해를 끼쳤고 부당 이익도 얻은 만큼 돌려받겠다는 겁니다. 이 소식은 전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부당이익 환수를 위해 재산 가압류를 추진하는 대상은 모두 5명.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4인에 그제 재판에 넘겨진 정민용 변호사까지 포함됐습니다. 공사는 검찰 수사 내용을 토대로 이들이 배임 행위로 공사에 651억 5천만 원의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8일 이를 환수하라는 성남시 권고를 토대로 우선 성남의뜰로부터 입금받아 보관 중인 사업협약 이행보증금 72억 3,900만 원으로 손해액 일부를 메우기로 했습니다. 또 5인에 대한 손해배상과 부당이익 환수 청구 소송을 제기할 계획입니다. 단 소송이 오래 걸리는 만큼 미리 이들 재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고 이달 내로 내용 증명을 보내 자발적으로 부당이익을 환원할 의사가 있는지를 묻기로 했습니다. 5인 이번에 기소됐으니까 5인에게 내용 증명 일괄 발송하는 걸로 시도 연내 이제 끝내야 된다라고 해서. 하지만 아직 배임 행위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환수 대상이 5인에 국한돼 있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됩니다. 이에 대해 공사는 검찰 수사 상황에 따라 향후 기소되는 인물에 대해서도 추가 대응을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민영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부동산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는데요. 법정 구속은 면했습니다. 김민곤 기자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장모 최모 씨에 대한 1심 재판부 판단은 징역 1년이었습니다. 최 씨는 지난 2013년 경기 성남시 땅을 사려고 은행에 347억 원이 든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1심 재판부는 위조 액수가 거액이고 지속적 범행이었다며 검찰 구형량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부동산 정보를 얻으려고 한국자산관리공사 직원에게 보여줄 잔고증명서를 위조하고 이후 토지계약금 반환 소송에서 이 증명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이 행위가 재판의 공정성을 저해하려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최 씨를 법정 구속시키진 않았습니다. 최 씨가 지난 7월 요양병원 불법 개설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걸 고려한 겁니다. 최 씨는 선고 직후 어지럼증을 호소하며 법정에 누워 휴식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추가로 징역 1년 계단 조심하세요. 나와주세요. 최 씨 측 변호인은 당시 동업자의 거짓말에 속은 것이라면서도 어리석음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토를 거쳐 항소 여부를 밝힐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열왕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민망하게 잠투정을 하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를 민주당이 평가한 건데 한번 들어보시죠. 청년의 패기를 보여줘야 될 당대표가 어찌 보면 어린아이의 잠투정 같은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보기 민망하죠,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요즘 국민의힘 상황이 좀 민망하긴 하죠. 네. 이준석 대표요. 오늘도 종일 이 내부를 공격하고 있는데 뭘 원하나 싶기도 합니다. 네, 오락가락하는 모습인데요. 정권 승리는 원하지만 이 대통령을 만드는 영광보다 해야 할 일을 못하는 게 더 두렵다고 하고요. 또 본인 역할을 두고서도 어제는 한 인터뷰에서 선대위에서 구체적인 역할을 요청하면 하겠다고 했다가 또 관여하지 않겠다고도 합니다. 참 어정쩡한 역할을 두고 본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대표 당무가 선대위와 분리되기가 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축사도 많이 할 수 있고요. 보궐선거 공천도 할 수 있고요. 할 거 많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앞서 민주당은 이제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 합류하면서 원팀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네. 홍준표 의원은 지금 뭐라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윤건영 의원이요. 이런 해석도 내놨습니다. 민주당의 대선 경선 후보들은 지금 하나의 몸이 되어서 함께 하고 있거든요. 반면에 홍준표 후보는 정말 1일 1공격을 넘어서서 이제 포기하셨거든요. 실제로 홍준표 의원은 윤석열 후보의 실언에 대한 청년들의 질문에 나도 모르겠어요 이젠 뭐 되는 대로 같은 다소 체념한 듯한 답을 내놨는데요. 상대 민주당의 훈수가 참 뼈아픈 상황이 됐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108배라도 했어야 불교계가 정청래 의원에게 단단히 화가 났어요. 네, 해인사 문화재 구역 입장료에 대해서 봉이 김선달이라는 표현을 써서 논란이 됐었죠. 오늘 조계종 포교사단은 여의도 민주당사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한국 불교를 파괴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진정성 있는 사과가 없어 정청래 의원을 즉각 출당 부처로 정청래를 즉각 해명하라 의원직을 뭐 출당, 제명, 사퇴 점점 세지는데 네. 정 의원이 사과는 했죠. 네, 사과는 했지만요. 통하지가 않고 있습니다. 지난달 25일 정 의원이 조계사를 찾았지만 일방적인 방문이라면서 거부를 당했고요. 이후 두 차례 SNS에 사과 글을 올렸는데도 불교계는 요지부동입니다. 화가 풀리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제가 조계종 측에 직접 물어봤는데요. 사과에 진정성이 없다면서 이 장면을 예로 들더라고요. 심리 전에 통행세를 받아요. 합리적입니까? 봉이 김선달도 아니고요. 댓글이 한 2,400개가 달렸는데요. 정청래는 싫어하지만 정청래 말은 맞다. 이런 댓글이 저는 국민의 여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논란 초기에 정 의원이 잘못이 없다고 버텼고 마지못해서야 사과를 했다는 겁니다. 버텼다고 했는데 이 사과하는데 며칠이나 걸렸던 겁니까? 50일이 넘게 걸렸는데요. 조계종 관계자는 대선용 사과가 아니냐며 잘못을 안다면 지역구에 있는 저를 찾아서 108배 참회라도 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조계종은 제명이나 출당 조치가 있을 때까지 항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참 이 대선 앞두고 민주당은 불교계 표심을 생각 안 할 수 없을 텐데요. 맞습니다. 지도부는 곤혹스러운 상황입니다. 우리 식구들 중에 하나가 불교계 침해를 끼쳐드려서 대신 사과드립니다. 이에 합당한 예우와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립니다. 진심을 다해서 좀 이걸 해소해라 이렇게 제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제 볼까요? 또 구설입니까? 네, 먼저 윤석열 후보가요. 오늘 광주에서 한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이 정권을 교체를 해야 되겠고 민주당에는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부득이 이 국민의힘을 선택했습니다마는 입당을 부득이한 선택으로 표현해서 지지자들이 반발했는데요.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어떤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따라서 하는 민주화 운동이 아니고 어디 외국에서 수입해온 그런 이념에 사로잡혀서
외국에서 수입한 이념이 뭡니까? 일단 윤 후보는요, 북한의 주사파 주체 사상 이론을 예시로 들었는데요. 민주당은 역사의 상처를 색깔론으로 헤집었다고 맹비난했습니다. 하지만요, 민주당에서도 오늘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음주는 물론 잘못했지만 음주도 제보자 이걸 들으러 뛰어가다가 급히 간 마음이 했다는데 공익적 활동을 위해서 뛰었던 그 내용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음주 이력을 감싼 거군요. 맞습니다. 국민의힘은 급하면 음주운전을 해도 되는 거냐면서 기가 차다고 맞받아쳤는데요. 상대가 구설에 오르니 나는 괜찮다고 여기는 건지 누가 못하나 역시너지가 나는 것 같습니다. 국민 속만 탑니다. 여랑야랑이었습니다. 네, 정부는 이달 초에 식당과 카페 등에도 방역 패스를 확대하기로 하면서 편의점은 예외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편의점마다 각기 다른 취식 기준이 적용돼 혼란스럽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김단비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서울의 한 편의점, 라면을 먹어도 되는지 물어봤습니다. 라면을 먹을 수 있어요? 지금 드시는 게 아예 안 돼요. 드시는 게 아예 안 돼요. 인근 다른 편의점에도 똑같이 물어봤습니다. 전화하시면 돼요. 세 번째 편의점은 방역 패스를 요구합니다. 편의점도 식당하고 비슷하게 지금 하는 거예요. 네, 그 QR을 해라지 그러거든요. 편의점별로 실내 취식 기준이 제각각인 겁니다. 이곳은 아예 점포 안에서 먹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매출 하락이 불보듯 뻔했지만 지방자치단체와 자치구에서 돌아오는 답변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내부에서 취식 가능하다는 이 기준이 서로 양분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은 아예 그냥 내부 취식을 금지하고 있는 거예요. 어느 게 맞는지를 몰라서 자칫 잘못하면 이 기준 따랐다가 제재받을 수도 있으니까. 정부는 이달 초 편의점을 백신 패스에서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문제는 편의점 가운데 치킨이나 어묵 같은 음식을 조리해 판매하는 점포입니다. 전국 편의점 가운데 70%가 이런 형태의 휴게 음식점으로 등록돼 있는데 여기에 어떤 방역 지침을 적용할 건지 세부 기준이 없어 현장에선 해석이 제각각이었던 겁니다. 방역 당국의 지침을 따라야 하는 지자체도 난감하기 마찬가지. 지자체에서 알아서 판단해서 해석해라라고 처음에는 되게 저희한테 얘기를 했었단 말이죠. 그러다가 저희는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문서로 지류회신을 일단 한 거였고. 혼란이 계속되자 방역 당국은 오늘 서울 시내 편의점에서 실내 취식 시 방역 패스 적용을 권고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이틀 뒤면 크리스마스죠. 그런데 코로나 격리병동을 지키는 의료진은 연말도 없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든 시간 속에서도 환자들의 불안감을 덜어주기 위해 방호복을 멋지게 꾸몄다는데요. 서상희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코로나 병동의 백이영 간호사가 온몸을 감싸는 방호복으로 갈아입습니다. 크리스마스를 맞아 루돌프 스티커도 붙입니다. 외부와 차단된 격리병동에서 환자들을 위해 스티커를 붙인 지 5개월째. 혼자 지내야 되고 혼자 이겨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심적으로도 많이 힘드실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우셨으면 좋겠다. 명절에는 환한 보름달, 그리운 여행지 사진, 그림을 좋아하는 환자에게는 명화를 붙였습니다. 병원이 낯선 아이들을 위해서는 만화 캐릭터 스티커도 준비했습니다. 어떤 캐릭터 좋아하는지 물어보고 하면 쭈뼛쭈뼛 하다가 조그맣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는 뭐 드래곤볼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알았어, 선생님이 내일 갖고 올게 하고 나서 이제 드래곤볼 스티커를 붙이고 들어갔더니 피식피식 웃더라고요. 환자들에게 웃음을 주려 노력하지만 환자 상태가 시시각각 달라질 수 있어 늘 긴장 상태입니다. 매번 이렇게 붙이고 들어갈 수는 없어요. 뭐 되게 응급한 상황도 있고 환자분들이 좀 아프고 빨리 들어가야 하고 이럴 때는 이거 붙일 틈이 없죠. 환자가 보이는 CCTV에서 눈을 떼지 못합니다. 매트는 바닥에 일부러 깔아두신 건가요? 네, 저희가 소아 환자들은 바닥에 엄마랑 같이 잘 수 있도록 다 깔아놔요. 올 크리스마스에도 코로나 의료진은 환자를 지킵니다. 오염구역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도 되게 막 어렵고 무서울 때가 있어요. 나는 혼자 있지 않다. 그 생각이 드니까 그러면 또 할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고 하니까 같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상입니다.
최근 질병관리청이 보낸 안내 문자입니다. 기본 접종 후 6개월 안에 3차 부스터샷 접종을 하지 않으면요. 접종 증명 유효 기간을 뜻하는 방역 패스가 14일 안에 만료된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1차로 얀센 백신을 맞고 이미 2차 추가 접종을 마친 시민들 중에는요. 다시 부스터샷을 맞아야 하는 건지 궁금해하는 분들 많은데 사실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30대 남성 A씨와 30대 여성 B씨 두 사람 모두 지난 6월에 얀센 백신, 11월에 부스터로 모더나 백신을 맞았는데요. 최근 B씨에게 3차 접종을 하라는 질병청 안내 문자가 왔습니다. 부스터샷은 맞는 즉시 180일간 방역 패스가 유효한데요. 시한이 한참 남았는데 왜 이런 문자를 받았을까요? 모더나 접종하신 거 확인하셨나요? 그러시면 그 문자는 신경 안 쓰셨어요. 아마 잘못 나가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팩트맨이 일선보건소에 취재해보니까요. 기본 접종 뒤 6개월이 지난 시민들에게 부스터샷을 일괄 안내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합니다. 이 기본 접종의 기준이 얀센은 다른 백신과 다릅니다. 질병청은 얀센 접종자는 1차 접종을, 그 외 백신은 2차 접종을 기본 접종으로 봅니다. 4월에 1차로 아스트라제네카, 7월에 2차로 화이자를 맞은 분도 방역 패스 만료 안내 문자를 받았다고 하는데요. 이런 분들은 2차 접종 시점인 7월에서 6개월이 지난 내년 1월 방역 패스가 만료됩니다. 기본 접종은 마쳤는데 임신을 해서 부스터샷을 안 맞은 분은 어떨까요? 임신 여부와 무관하게 기본 접종 6개월 뒤에 방역 패스는 효력을 잃습니다. 예외 확인서 발급 그 기준에 임신분은 없으세요. 패스 만료 이후 출산 전까지 부스터샷을 안 맞으면 병원에 입원할 때 PCR 음성 확인서 지참이 필수입니다. 지금까지 팩트맨이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 동향이 심상치 않습니다. 거래는 얼어붙었는데 거래되는 곳은 수억 원씩 떨어졌습니다. 어떤 지역들인지 박정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도봉구의 25년차 아파트. 민자 역사 개발 호재로 치솟던 집값이 최근 잠잠해졌습니다. 지난달 이 아파트 전용 면적 84제곱미터가 9억 5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한 달 전과 비교하면 2억 원가량 떨어진 가격입니다. 워낙 대출을 억눌러 놓고 이제 또 내년에 대선도 있고 하니까 매수 심리가 이제 좀 없어서 집주인들 금액을 좀 한 2, 3천씩 이렇게 내려서 팔고 계세요. 도봉구뿐 아니라 노원구, 관악구, 금천구 등 서울 외곽 지역 중심으로 주간 아파트값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은평구는 1년 7개월 만에 하락 전환됐습니다. 올해 들어 아파트 매매 가격이 크게 올랐던 지역들 위주로 시장 상황이 180도 달라진 겁니다. 지난달 서울에서 매매된 아파트의 절반가량이 최고가보다 떨어진 금액에 거래됐다는 통계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대세적인 집값 하락을 점치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평가도 적지 않습니다. 단기간에 급등한 집값 피로감과 대출 규제 영향이 크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여전하다는 겁니다. 공급 부족으로 인한 수요의 미스매치에 따라서 이러한 현상들이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집값은 우상향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여지고 기울기의 크기가 좀 낮아질 것으로.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부동산 시장의 향방이 정해질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일본에서는 크리스마스 인기 선물인 게임기가 품절 사태라 추첨으로 살 정도입니다. 반도체 품귀 영향인데 한때 반도체 강국이었던 일본 입장에서는 격세지감이겠죠. 도쿄 김민지 특파원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손님들로 붐비는 매장. 연말마다 최우선 선물 순위로 꼽히는 게임기 코너는 한산합니다. 지난해 출시돼 10,000대 이상 팔리던 게임기가 품절됐기 때문입니다. お品切れですね。クリスマスなので何かあるといいんですけれど、なかなかちょっと。 크리스마스 선물로도 인기지만 워낙 구하기 힘들다 보니 이렇게 추첨제를 통해 판매할 정도입니다. 선물을 해주고 싶어도 이젠 운에 맡겨야 합니다. 抽選欲しいって言われたら抽選申し込みをして当たれば。 僕もなんか欲しかったけど数量がないっていうから買えないなみたいな。クリスマスプレゼントくれたらいや普通にめっちゃ嬉しいし、はい、もうめっちゃもう一日中やるかな。 경쟁을 뚫고 확보한 게임은 웃돈이 붙어
2배 비싼 가격에 되팔립니다. 게임기 박스에 구매자 이름을 써 되팔기를 차단하는 판매점도 있지만 매직펜으로 이름을 지웠다는 설명과 함께 버젓이 판매됩니다. 아마존さんとかで10万ぐらいだと。 전 세계 반도체 품귀 현상으로 게임기 시장도 타격을 받은 겁니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해 생산 차질이 심각한 자동차에 반도체가 우선 공급되고 있다고 아사히 신문은 전했습니다. 시장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반도체 패권을 놓친 일본. 이젠 일본의 반도체 생산 비중은 전 세계에서 10%를 밑돌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 뉴스입니다. 나성범이 기아와 6년 150억 원 역대 최고액으로 FA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FA 시장은 지난해 규모를 훌쩍 넘어서며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NC 창단 멤버 나성범은 프로 통산 3할대 타율과 212홈런을 치며 FA 최대어로 떠올랐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나성범이 NC를 떠나 고향팀 기아로 향했습니다. 6년 150억 원짜리 대형 FA 계약입니다. 어렸을 때 야구 막 보러 다니고 그랬던 팀에 와서 또 기분이 좀 새롭고요. 준비 잘하다 보면은 모든 내년 성적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2017년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유턴한 이대호가 롯데와 체결한 역대 FA 최고액과 같습니다. FA 15명 중 행선지가 결정된 8명의 몸값은 총 674억 원으로 지난 시즌 FA 총액을 훌쩍 뛰어넘었습니다. 양현종, 강민호, 박병호 등 아직 행선지가 결정되지 않은 7명의 몸값도 만만치 않을 전망. 역대 최대 규모였던 2016년 766억 원을 넘어 1,000억 원 규모에 다다를 거란 전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FA 시장이 지나치게 과열됐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2시즌 동안 계속된 코로나19 확산으로 구단 대부분 운영난을 면치 못하는 상황. 선수들의 방역수칙 위반 등으로 민심은 싸늘하지만 선수들의 계약금만 비현실적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현재 한반도 북쪽 상공에선 영하 40도 이하의 찬 공기가 남하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비교적 따뜻한 공기와 충돌하면서 영동엔 큰 눈이 내리겠고요. 성탄절 당일에는 최강 한파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기온 전망부터 살펴보면 내일 오후부터 찬바람이 불어와 서울의 낮 기온은 2도 선에 그치겠고요. 성탄절 아침엔 영하 14도, 그 다음 날인 일요일은 무려 영하 16도까지 곤두박질 치겠습니다. 내일은 눈 소식도 있습니다. 오전부터 경기와 영서에 1에서 최고 5cm 안팎으로 내리겠고요. 서울은 눈만 살짝 날리겠는데요. 영동은 밤부터 폭설이 쏟아지면서 모레까지 최고 20cm의 큰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한낮에 서울이 2도에 머물면서 종일 춥겠습니다. 남부지방은 한낮에 대구가 10도 등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성탄절 당일엔 호남 서해안에 많은 눈이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카드 수수료는 낮춰준다 하고 부동산 세금은 깎아준다네요. 지난 4년 힘들다, 불합리하다 해도 몰라주더니 이 선거가 다가오니 귀를 기울이는데요. 비용 많이 드니까 선거 좀 줄이자는 말도 있지만 요즘 보면 매일 선거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걱정은 드는데요. 마침표 찍겠습니다. 또 5년 기다릴라. 뉴스 마칩니다. 감사합니다.